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동안 나는 그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떨리는 손끝에서 미끄러진 건 남편이 쓰던 숟가락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30날이 흘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식탁에 두 사람 몫의 수저를 놓고 있었죠. 밥공기도 2개, 국그릇도 2개, 반찬 접시들도 마주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향해 아무도 앉지 않을 의자를 당겨놓고 혼자 밥을 먹는 아침이 계속되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은 이미 색이 변해 있었고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는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었죠.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반찬들을 버리는 순간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거실의 벽시계는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었지만 이 집의 시간은 한 달 전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초인종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은 꺼진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남편이 매일 저녁 틀어놓던 뉴스 시간이 되면 나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은 이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정성 들여 가꾸던 고추며 상추며 토마토 모종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한숨소리처럼 들려서 나는 창문을 꼭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온 막걸리 한 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엔 파전이나 부쳐 먹자고 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가슴을 쥐어짜며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파전은 결국 부치지 못했고 막걸리는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었죠. 붉은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이 피조차도 혼자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아침상이 차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밥은 이미 식어 딱딱해져 있었고 된장국에는 하얀 막이 생겨 있었죠. 나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거기 앉아보고 싶었어요. 남편의 자리에서 바라본 식탁은 낯설었습니다. 늘 마주보던 내 자리가 텅 비어 보였고 그제야 남편이 평생 바라봤을 그 빈자리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죠. 3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은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을 텐데 나는 그 시선의 무게를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식탁을 쓸어보니 까칠한 나뭇결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직접 짜준 이 식탁도 이제는 낡아서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 흠집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새겨져 있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치다 낸 자국, 명절 때마다 음식을 나르느라 생긴 얼룩들, 그리고 남편이 늦은 밤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남긴 물자국까지.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멀어져 갔어요. 우편함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든 광고 전단이든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춤을 추듯 떠다녔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라진 뒤로 나도 이 집도 모두 중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붕 떠 있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약봉지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매일 먹던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심장약까지. 이제는 필요 없어진 그 약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죠.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봉지를 들었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의 옷들이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들과 낡은 잠바,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입던 정장까지. 옷걸이를 하나씩 만져보니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양말들이 짝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평생 단 한 번도 양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남편을 대신해 내가 매번 정리해 주었던 그 양말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우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 남겨질 줄 꿈에도 몰랐겠죠.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손을 잡고 함께 떠날 수 있으리라 믿었으니까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깨진 그릇 조각들을 마저 치웠습니다. 쓰레받기에 조각들을 담으면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텅 빈 집안에서는 작은 소리도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남편의 숟가락을 집어들어 찬물에 씻었죠.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공간에서 나는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죠.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소리 없는 통곡만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혼자 먹을 저녁을 차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이대로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싶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나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전화벨 소리만이 집요하게 울려 퍼졌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깨웠어요? 지금 출장 와 있는데 시차를 깜빡했네요.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일 정리는 다 끝났어요?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처리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또 어디론가 떠나는 중이었죠.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끝내고 싶지 않은 것인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깜깜한 새벽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외치며 달려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시차를 핑계로 미루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죠?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벌써 그런 곳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나요?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자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뭐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가 좋아하던 과자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형형색색의 과자들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가 제일 좋아한다던 초콜릿을 골랐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아이 생일 선물 준비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 그날은 좀 아이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저희가 찾아뵐게요. 수화기를 든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택배로 보낼까요? 물어보니 며느리는 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이가 요즘 초콜릿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괜찮으세요? 어머님 드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초콜릿을 안 먹는다니 언제부터였을까요? 작년 명절 때만 해도 초콜릿을 먹으며 해맑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선명한데 그 사이에 아이는 얼마나 자랐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자는 이미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잡념이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멈춰 서곤 했어요. 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는데 그게 파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속 한 사람 분량만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는 큰 냄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시끄러운 소리라도 들려야 이 적막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뉴스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또다시 적막함이 찾아왔어요. 시계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함께 누웠던 그 자리가 이제는 차가운 빈 공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아들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형부님 가시고 많이 힘들지?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조카는 잘 챙기고 있어? 효자라던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바쁘대. 일이 많나 봐. 동생도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돌렸죠. 날 좋을 때 나가서 밥이나 먹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아침이 되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각종 고지서와 광고 전단지들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병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입원비 정산 내역이었죠. 차가운 숫자들이 나열된 종이를 보면서
이것이 한 사람의 삶이 끝났다는 증거인가 싶어 씁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시간을 확인하고는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곳은 지금 한밤중일 테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죠.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에서 나온 이장님이 들렸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마을 어르신들 모임에 나오시는 게 어때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텃밭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말라버린 고추대들이 보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텃밭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걸 보니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된 채로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죠.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1등 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앞니가 빠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엿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틀에 박힌 말들만 맴돌았습니다. 결국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말았어요. 그것조차도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밤이 되자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들의 부재, 손자와의 거리, 모든 것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겠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어요. 소주병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영정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둘러진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오늘따라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우며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참 편하게 갔네요. 나만 이렇게 남겨두고. 첫 잔을 들이키자 목구멍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이었는데 오늘은 이 쓴맛이라도 느껴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잔을 따르면서 손이 떨려 소주가 탁자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젖은 탁자를 멍하니 바라봤죠. 여보, 나 어떻게 살아요? 영정사진을 향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밤 10시를 알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부터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까지 별것 아닌 대화들이 지금은 그토록 그리웠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자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눈물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고 참았던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처절한 외침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이내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그릇들, 아이들. 어렸을 때 썼던 플라스틱 그릇들, 명절 때나 꺼내 쓰던 좋은 그릇들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지금은 그 추억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접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푸른색 접시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가슴을 후련하게 했어요.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빨간 국그릇이었죠. 그것도 던졌습니다. 너라도 곁에 있었으면. 너라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통곡했죠. 평생 참고 살았던 눈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깨진 그릇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물건들을 이렇게 부수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이 뒤엉켜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나무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당신은 좋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나는요? 나는 어떡해요? 손가락으로 액자의 유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어요. 매일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다 바쁘대요. 손자는 이제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예요. 정말 혼자. 말을 하다가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눈물이었어요. 힘도 없이 그저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역시나 바람 소리뿐이었죠.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주병을 다시 들었어요. 이미 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컵도 없이 그냥 병째로 마셨죠.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취기 때문인지 이제는 그 쓴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까요. 이 집이 너무 커요. 침대도 너무 크고 식탁도 너무 크고 모든 게 다 너무 커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침실로 향했어요. 남편이 쓰던 베개를 안아봤습니다. 냄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래도 꼭 껴안았죠. 베개를 안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베개가 젖어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베개라도 적셔놓으면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사이를 걸으며 창가로 갔죠.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느 집에서는 텔레비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거기엔 가족들이 모여 있겠지요. 웃고 떠들며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평범함이 그리워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조금은 정신을 들게 했어요. 취기가 조금씩 가시면서
현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거라는 현실이.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깨진 그릇들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제는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죠.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따뜻한 봄날이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새벽에 깨어났을 때 온몸이 쑤셨어요. 소파에서 잔 탓이었죠.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그릇들, 쏟아진 소주, 그리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사진.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천천히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토해내고 난 후에 후련함 같은 것이 있었죠. 비록 집안은 엉망이 되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며 깨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어젯밤의 난동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있을 때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었어요. 붉은 피가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피가 흐른다는 것은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텃밭의 잡초들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어요.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에 대한 갈망이었죠. 낡은 운동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텃밭으로 걸어가니 잡초들이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정성 들여 가꾸던 텃밭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저앉아 맨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뿌리 깊이 박힌 잡초들은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당기니 흙이 폭 파이며 뿌리째 뽑혔죠. 그때마다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손바닥이 까지고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손으론 평생 밥만 지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부엌에서만 살았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습니다. 텃밭일은 늘 남편의 몫이었어요. 잡초를 뽑다가 말라버린 고추대를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심었던 것이었죠. 올해는 고추가 풍년일 거야라며 기대에 차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추가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잡초를 뽑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고 등이 축축해졌습니다. 일어서려니 무릎이 아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적 피로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들어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흙이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느새 파랗게 멍이 든 무릎.
초라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생기가 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무언가를 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창고에서 호미와 모종삽을 찾아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죠. 텃밭 한쪽을 정리하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또 혼잣말이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흙을 파고 골았죠.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조금씩 밭을 만들어 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혼자 텃밭 일하시네. 힘드시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라 서툴러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죠. 내일 모종시장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고추 모종이랑 상추 모종 사야 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고 난 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리한 텃밭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손으로 일군 첫 번째 밭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상처들이 욱신거렸지만 아픔조차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집으로 들어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며칠 만에 제대로 차린 밥상이었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고소한 밥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누가 날 찾진 않지만 내가 누군가는 찾을 수 있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삶. 그동안은 가족들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자원봉사 모집 공고가 떠올랐어요. 청소 봉사였죠. 별것 아닌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일 할머니와 모종시장에 가고 나서 마을회관에 들러 신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온몸이 쑤셨어요. 오랜만에 육체 노동 탓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외롭고 쓸쓸했지만 무언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모종을 사서 심을 거예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을 거예요. 그것들이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 나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겠죠.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가야지. 무너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라도 계속 살아가야지. 손바닥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언가를 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분명히 내 의지로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겠지. 적어도 오늘보다는 나아질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나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책갈피 대신 끼워둔 영수증에는 한 달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시간이 그때 멈춰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정리를 시작했어요. 볼펜들, 메모지들, 그리고 오래된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고무줄로 묶인 엽서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랗게 바랜 엽서들이었는데 위에 쌓인 먼지로 보아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무줄을 풀고 엽서를 한 장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엽서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왜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죠.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그러고도 시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엽서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아이들보다 당신 곁을 더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일에 치여 그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엽서는 15년 전의 것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야근이 잦던 시절이었죠. 계속해서 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합쳐서 30장이 넘었어요. 하지만 단 한 장도 내게 전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 엽서들을 쓰고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서랍 깊숙이 숨겨두기만 했을까요? 당신이 오늘 병원에서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죠. 내가 좀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당신은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이 엽서를 읽으며 그때가 떠올랐어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 쓰러졌던 날이었죠. 남편은 그저 좀 쉬어라고만 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려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선뜻 사지 못하고 나왔어요. 갑자기 꽃을 사가면 무슨 일 있냐고 물을 것 같아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을까요? 눈물이 엽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해 보였던 남편이 실은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니. 나는 정말 남편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잘 숨겼던 걸까요? 가장 최근의 엽서는 작년에 쓴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습니다. 당신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합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엽서들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발견한 걸까요? 살아있을 때 이 마음들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이 조금은 달랐을까요? 책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텃밭에 심은 모종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 모종들처럼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던 거겠죠. 다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 보이지 못했을 뿐. 서랍을 더 뒤지니 작은 수첩이 하나 더 나왔어요. 펼쳐보니 남편의 일기였습니다. 매일 쓴 건 아니고 가끔씩 적은 것 같았어요. 한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30년 넘게 먹어온 그 맛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냥 잘 먹었어라고만 했다. 왜 이렇게 표현이 서툴까? 또 다른 날짜의 일기를 봤어요. 아내가 감기에 걸렸다. 약을 사다 주면서도 걱정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그냥 약 먹고 자라고만 했다. 정말 나는 못난 남편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 서툰 표현 뒤에 감춰진 깊은 사랑이.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진심을 다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일기는 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아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내가 이 수첩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손이 떨려 수첩을 놓을 뻔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날 위해서. 일어서서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것에 남편의 손길이 남아 있었어요. 이곳은 남편만의 공간이었지만 실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엽서들을 다시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에 넣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간직하려고요. 가끔씩 꺼내 읽으며 남편을 기억하려고요. 그리고 나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려고요. 거실로 나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엽서 한 장을 들고 읽어주었어요. 여보, 당신이 쓴 거예요.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나도 그랬어요. 당신도 내 삶의 전부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미안함과 사랑이 섞인 미소 같았거든요. 나는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봤다면 더 아름다웠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비록 혼자 먹겠지만 남편을 기억하며 정성껏 만들어 보려고요. 요리를 하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엽서들을 읽을게요. 그럼 당신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양념이 끓는 소리, 칼질 소리, 그리고 내 콧노래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누군가의 진심은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녁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설날 아침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맞는 명절이었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며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년 같으면 남편이 제사상 놓는 법을 일러주며 곁에 있었을 텐데. 새벽 4시 제사상을 다 차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정갈하게 음식들을 놓았죠. 혼자서 절을 올리는 게 어색했지만 정성껏 2번 절하고 일어섰어요. 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 동안 조용히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올해는 이렇게 됐네요.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대요. 해외여행 간다고.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명절이라고 무조건 와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겠죠. 제사를 마치고 혼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떡국을 끓이면서도 한 그릇만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큰 냄비 가득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는데 이제는 작은 냄비면 충분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으니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어요.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떡국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워서 호호 불어가며 천천히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명절 차림을 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친정이나 시댁으로 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내게는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명절 때마다 얼마나 바빴던가요? 시댁 식구들 챙기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작 명절의 의미는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일만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나가보니 옆집 아이가 서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아이 손에는 떡국 떡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옆집 젊은 부부가 보낸 것이었죠. 그동안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챙겨주다니 뜻밖이었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도 뭐 줄 게 있나 보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부친 전을 접시에 담았어요. 아이에게 건네주니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정다운 새의 인사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동네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집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나는 남편이 좋아하던 차를 우려 마시며 엽서들을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함께하는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혼자 계시죠? 저도 그래요. 명절이라고 다 모이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우리끼리라도 저녁 같이 먹을까요? 망설이다가 승낙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인 동네 식당으로 나갔더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몇 분 더 계셨습니다. 다들 가족이 멀리 있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죠. 명절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하루 쉬는 날이지.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다들 웃었어요. 그래요. 명절이라고 꼭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 자랑, 텃밭 자랑, 그리고 건강 이야기까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사실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명절의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아 보였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인 것도 나쁘지 않구나.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가족이 아니어도 따뜻한 사람들은 있으니까. 집에 들어와 다시 조용해졌지만 아침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어요. 적막함이 아닌 평온함이었달까요? 제사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까? 또 혼자일 수도 있고 아들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맞는 명절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무서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평범한 오후 텃밭에서 상추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물뿌리개를 든 채로 멈춰섰죠. 어머님 계셨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내 뒤에 숨듯이 엄마 다리를 꼭 잡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키가 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들어와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와 아이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차를 내온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이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도화지였어요. 아이는 수줍은 듯 엄마를 올려다보더니 용기를 내어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떨리는 작은 손이 도화지를 내밀었어요. 받아서 펼쳐보니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죠. 각 사람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이가 날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림 속에 나를 그려 넣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어른들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요. 아이가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더니 아이가 망설임 없이 품으로 들어왔어요. 작고 따뜻한 몸을 안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우리 강아지. 어릴 때 부르던 별명을 부르자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나 강아지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생이라고요. 그 당찬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더 꺼냈어요. 사진첩이었습니다. 아이 사진들이에요. 그동안 못 보여드린 것들. 어머님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인화해 왔어요. 사진첩을 펼치니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유치원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내가 놓쳤던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 전해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아이에게 물었죠. 이건 언제야? 아, 이거요? 작년 운동회 때요. 나 1등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아이는 신이 나서 사진마다 설명을 해주었어요. 누가 친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재미있었는지. 듣고 있자니 마치 그 순간들을 함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 와도 돼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진짜요? 그럼 떡볶이 해주세요.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아이가 아직도 내가 해준 떡볶이를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벌써 2, 3년은 지난 일인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떠날 때가 되었어요. 아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내가 그림 더 많이 그려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아이는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아이가 준 그림을 다시 펼쳐봤어요.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았어요. 자석으로 꼼꼼히 내 귀퉁이를 고정시켰죠.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두고 간 사진첩도 거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도록. 비록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떡볶이 재료를 사야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어묵도 듬뿍 싸고 달걀도 삶아놓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해놓아야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품이 더 많은 것을 전하니까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 손자가 왔어요. 날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림도 그려왔어요. 우리 집 그림이에요. 서서히 다시 엮이는 끈.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용서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그저 다시 만난다는 소박한 기쁨으로 충분했어요.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턴가 깊어진 주름들, 하얗게 센 머리카락들, 그리고 조금은 여인 듯한 볼.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고통과 상실을 겪고 난 뒤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죠. 옷장을 열어 오래된 원피스를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입고 싶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는 밥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작은 밥공기에 밥을 담고 된장국을 한 그릇 떠서 상을 차렸죠. 김치와 나물 몇 가지만 곁들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은 이제 찬장 한쪽에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더는 온 집안에 흩어져 있지 않았죠.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모셔두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텃밭으로 나가니 고추와 토마토가 제법 자라 있었어요. 상추는 이미 여러 번 따먹을 정도로 무성했고 오이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내 손으로 가꾼 작은 텃밭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제법 농사꾼이 다 됐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혼잣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칭얼대자 엄마가 달래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그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한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써놓은 엽서를 하나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읽을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졌죠.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잠깐 들를게요. 오랜만에 엄마 밥이 먹고 싶네요. 예전 같았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했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면서 누군가 오면 반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내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을 먹은 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부터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토마토 첫 수확을 했다. 작지만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보니 뿌듯했다. 혼자 먹기엔 많아서 옆집에도 나눠줬다. 내가 키운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일기를 쓰다가 잠시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인가 일기의 내용이 달라졌더군요. 처음엔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었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엔 내가 있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예전엔 몰랐어요.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나. 하지만 그 모든 역할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반달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죠.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부족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달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옆자리의 빈 공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채워진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겐 아직 채워나갈 내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시장에 가서 꽃을 사야겠다고. 거실에 놓을 화분도 하나 사고 현관에 걸 풍경도 하나 사야겠다고. 집을 더 밝고 생기 있게 꾸며야겠다고. 나를 위해서. 더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의 삶. 그 시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삶의 신비였어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나와 함께하는 하루가 될 테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상실과 아픔을 지나 찾아온 고요한 평화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